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된 3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쩌다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사연들을 접해보니 저 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 후회와 원망을 하기 바빴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직접 제가 겪었던 그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주의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일찍이 좋은 여자 만나서 내 가정 꾸리고 자식 많이 낳고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것이 별것 없는 저의 꿈이었었죠. 제가 장래희망도 아닌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은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셨고 슬하에 형과 저를 낳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무척이나 화목했고 저는 그런 집안 환경 안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죠. 제가 여태 봤던 어떤 집들보다 저희 집이 가장 가정적이고 가족 중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형제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셨고 저희 역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저희 네 식구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형과 저도 무척 우애가 좋았고 저희는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싸움 한 번 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이 착해서 저를 괴롭히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형을 좋아해서 항상 따라다니곤 했으니까요. 부모님도 저희 형제도 모두 사이가 좋은 덕에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고 친구들과 약속은 뒤로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약속은 언제나 지킬 정도로 서로에게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은 매년 가족여행도 빠지지 않고 떠나곤 했었고 그날도 저희 네 식구는 저희 형제의 방학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렇게 매번 기대가 되었고 즐거웠어요. 그때도 저희 네 식구는 또 어떤 추억을 쌓을까 기대하며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죠.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여행지를 가고 있었고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신이 난 마음에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며 자꾸만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적했던 도로 위에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고 그걸 피하시려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차는 몇 바퀴를 굴러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었고 저 역시도 그 충격에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몇 차례의 수술 끝에 일어났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과 제 형이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이미 장례가 끝나 있었고 저는 혼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친척 어른의 말을 듣고도 저는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현실인 듯이 퇴원 후 돌아간 집은 먼지만 잔뜩 쌓인 빈집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중학생이었던 저는 혼자 지내지 않고 친척에게 맡겨져 친척 어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어려서 거두어야 한다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렸던 저는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만 두고 떠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사고가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쩌다 사고가 났냐고 물으셨을 때도 제가 아버지를 귀찮게 해서 사고가 난 거라 말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가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몇몇 친척은 저희 가족의 사고가 제 탓이라 하셨고 그로 인해 저를 거두게 된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죽을 거면 다 내려가야지.
왜 쟤 하나만 두고 갔대? 아휴, 막내 하나만 남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괜히 우리들만 골치 아파지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쟤 언제까지 걷어먹여야 해? 대학까지 보내줘야 하는 거야? 제 앞에 와서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른들끼리 쑥덕거리는 얘기는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그 나이쯤 되면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그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의 동정과 저를 질타하는 어른들의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이 떠난 뒤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만 저의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지내던 여자아이였습니다. 딸이 없으신 저희 부모님이 유리를 예뻐하시며 저희 집에서 밥도 자주 먹곤 했었죠. 그래서 유리는 성별만 다르다 뿐이지 저희 오랜 단짝 친구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사귀었지만 그 애들은 저희 가족 일이나 제 개인 사정까지 전부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리에게만 제 얘기를 했고 유리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리 역시 아픔이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며 버림받았던 유리는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유리를 더 챙기셨던 것 같아요. 유리네 할머니가 좋으신 분이라 유리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잃은 후로는 유리와 동질감을 느끼며 저희는 결핍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리는 참 착하고 순수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빨리 열고 일상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 유리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유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더니 언젠가부터 유리네 할머니가 유리가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며 유리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탈선을 하는 친구를 보며 저는 유리를 선도해보려 많이 노력했지만 유리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를 치던 유리는 결국 전학을 가며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좋은 추억이 있었기에 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었지만 유리가 이사를 간 날 이후로 저와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저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마음 붙이기 힘들었던 친척집을 떠나 지금은 혼자 자취도 하고 있고 이전처럼 결혼 생각이 절실하지는 않아도 언젠가 제게 찾아올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행복해지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나 때문에 죽은 부모님과 형을 생각하면 제가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던 어느 날 어릴 적 친구였던 유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그 친구를 보려니 좋았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저는 반가움에 곧장 달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와, 유리야, 너 정말 유리 맞아?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현곤아. 잘 지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연락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미안해. 나도 이사간 뒤로 너한테 연락하기가 힘들었어. 너한테 미안했던 것도 많았고 나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 할머니는 잘 계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잖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 생각 많이 나더라. 그래서 옛날 친구들한테 물어물어서 너 연락처 알게 된 거야. 그 사이 유리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도 많았고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서로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싶어서
저희는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만날 때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그때의 기억은 서로에 대한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저는 좋은 친구로 평생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게 마음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유리 때문에 저희는 서로 외로운 사정을 달래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제가 정말 좋다며 만나보자는 유리의 말에 저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차피 둘 다 서로의 사정을 뻔히 알고 당시에 많이 외롭다 보니 예전에 서로 의지했던 것처럼 많은 힘이 되고 기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에서 연인이 된 저희 두 사람은 결국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가족이 없던 저희는 단촐하게 식을 올리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상처도 많고 딱히 가족이 없던 저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 사이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내 편은 아내뿐이라 생각하며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지만 아내는 그걸 넘어서 애정결핍같이 제게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전부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집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부부가 같이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결혼 생활에 적응해가면서도 아내는 제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랐죠. 제가 혼자 운동을 가는 것도 싫어했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나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했으면 나랑 같이 있어야지. 부부가 따로 행동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그럼 같이 운동 가자. 내가 가르쳐줄게. 나는 운동하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이 운동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가 혼자 있기 싫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뭘 하던지 항상 같이 해야 한다 생각했고 제가 회식 때문에 늦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매번 제게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아내를 위해 맞춰주고 싶었지만 사회생활까지 못하게 막는 아내를 보며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말고는 어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아내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내 옆에 있어주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제 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나 취미생활은 제가 참으면 끝이었지만 회사 생활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게 된 저는 그만큼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개 사원일 때는 눈치 봐가며 회식도 빠지고 야근도 미루고 했었지만 부하 직원들을 챙겨야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더 이상 제 생각만 할 수 없었어요. 일이 많으면 후배들을 퇴근시키고라도 저는 남아서 일을 해야 했고 중요한 출장이나 미팅은 전부 제가 직접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문제인 건지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며 출장 역시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최대한 출장을 미루었던 저도 책임자가 된 이상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죠. 아내가 싫어할 것이 뻔했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들이 많아지며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출장이야? 어떻게 그 회사는 출장을 그렇게 자주 보내? 그 회사에서 출장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당신뿐이야? 내가 책임자잖아. 직원들만 보낼 수가 없어. 더 자주 가야 하는데 이것도 줄인 건데 일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줘? 정말 일하는 건 맞아? 일 핑계로 나 몰래 다른 짓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아무리 속상하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희생? 당신은 날 위해 희생해서 그런 거야?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지. 나도 당신 두고 출장 가기 싫어. 나라고 불편하게 밖에서 자고 싶겠어? 근데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잖아. 당신이 자꾸 이러면 우리 서로 힘들기만 해. 제가 이기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인데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아내와 싸우는 것도 지쳤고,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까지 고민했던 그 와중에 아내에게서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 소식을 들은 저는 이혼 생각을 접어두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때까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도 아이를 키우면 많이 안정적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저는 저의 잦은 출장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내에게 제가 없는 동안 할 수 있을 취미거리를 소개하며 매번 선물 공세와 진심을 담은 말들로 미안함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과 가정에 신경을 쓰며 바쁘게 지냈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만을 생각하며 힘든지 모르고 지낼 때였어요. 역시나 출장 중이던 저는 중국에서 회사 물건을 제조할 공장을 답사 후에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곧장 받았는데 간호사는 저에게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한다는 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황당도 할 것이 제가 아내에게 들은 출산 예정일은 2달이나 남았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도 저를 배려해주겠다며 출산달에는 내근직으로 돌린다 했고 그 앞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조금 빡빡하다고 생각도 들 것이 이 기획의 중심인 제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틀을 잡아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아내 뱃속의 아이가 2달이나 일찍 나오더군요. 비행기표는 구할 수 있었지만 같이 온 부하 직원은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사람을 보낸다고 해도 인수인계하는데 시작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래 출장 일정대로 3일 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이번 일이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 나도 눈치가 보이네. 내가 다른 사람이랑 교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고모께 연락해서 너 옆에 있어달라고 할게.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나도 이렇게 아이가 예정일보다 한참은 일찍 나올 줄 알았나. 할싹둥이라고 말만 들어봤지. 그게 우리 아이일 줄은 몰랐네. 상황이 그런데 어쩌겠어. 아이도 나도 문제 없으니까 당신 괜히 회사 일 망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들어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유리야. 과거의 아내였으면 당장에 표를 구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을 텐데 아이를 가지고 어느덧 엄마가 되었는지 제법 어른이 된 모습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더군요. 출산 후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걸 아는 제가 아내를 홀로 병실에 있게 만든 것 같은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서둘렀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제게 조급해하다 일을 망칠 수도 있다며 천천히 하라고 저를 안정시켜주는 전화를 매일 해주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성공적인 출장을 마치게 된 저는 공항에서 곧장 아내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내와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게 된 건 아내였죠. 유리야, 나왔어. 어때? 좀 괜찮아? 공항에서 바로 온 거야? 늦었는데 집에서 쉬고 다음날 오라니까. 어떤 남편이 그럴 수가 있겠어. 안 그래도 당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데.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무서웠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랑 튼찬이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몸은 좀 괜찮아? 아직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힘들지?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출산하고는 조심해야 해. 어떻게 내가 산후조리원 말해준 곳들을 찾아봤어?
내가 찾아보니 거기 세 곳이 가장 괜찮아 보이더라고.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랑 튼찬이한테 좋은 곳으로 결정하자. 전에도 말했지만 나 그냥 집에서 몸조리 할게.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모르게 엄마들끼리 신경전도 있어. 알잖아.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괜히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몸도 나쁜 곳 없는 것 같고 내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너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내가 출근하면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산후조리 잘못해서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해. 여보, 나 정말 괜찮아. 내가 내 몸은 더 잘 알아. 산후조리원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한참 동안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에 약속해. 무리다 싶으면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는 거야. 알았지? 그건 됐고 이제 우리 튼찬이 만나러 가자.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나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너무 궁금해서 너무 힘들었어. 병실에 있는 당신한테 아이 사진 보내달라 하기도 뭐해서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궁금했다고. 어? 튼찬이? 그래, 당신도 봐야지. 오늘은 신생아실에서 면회로밖에 못 볼 거야. 그런데 같이 가려고 했던 아내는 제왕절개를 한 탓에 움직이기 힘들어했고 아내를 병실에 두고 제가 홀로 아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세상에 태어나 그만큼 긴장하고 기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병원이라 혹시 면회 시간이 끝날까 싶어 한 걸음에 신생아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면회 시간이 마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간호사분에게 제출을 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간호사분께서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면서 제게 알 수 없는 물음을 했습니다. 최우리 산모님 보호자 되시는 거죠? 가족관계가 여기 남편분이라고. 네, 제가 최유리 산모 남편입니다. 출장 때문에 오늘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아들 보는 게 늦었네요. 아, 보호자님이 친아빠 맞으신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산모님들께서 성함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요. 혹시나 했거든요. 병실과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적었는데 헷갈릴 수도 있다니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대기 시간이 끝나고 유리창 하나 사이로 드디어 제 아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상상해왔던 아들의 모습과 달랐어요. 아직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여서 피부가 붉었지만 그래도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까무잡잡해 보였어요. 거기다 제 이목구비는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작고 흐릿한 편인데 아이는 코도 입술도 뚜렷하더라고요. 피부야 아내가 어두운 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목구비는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분이 되는 면회 시간 동안 유리창 안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아내와 제 얼굴 중에 어디를 닮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싶었지만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던 저는 외탁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3일이 된 아이인데 부모 중 누구 닮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보다 외할머니 얼굴을 닮았다 들었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얼굴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간호사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알겠더군요. 분명 저와 닮지 않은 아들의 얼굴로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눈앞에 그 간호사가 있어 제가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저기요! 아까 전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정말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러면 산모 병실이랑 이름이 나와야지. 왜 친부가 맞냐는 말이 나옵니까? 아이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간호사라는 분이 그렇게 함부로 상상하고 단정 지어도 됩니까?
이 병원 찾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입원하는 동안 혹시 비슷한 말이라도 들리면 제가 이 일 반드시 문제 삼을 테니 조심하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본다면 그 당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도 혹시나 하는 제 마음속 의심을 누르려고 좀 더 과장해서 그 간호사분에게 불만을 표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내와 이틀을 더 병원에서 보낸 우리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저에게 생긴 첫 아이를 지켜보는 걸로 온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이후 며칠간은 아침에는 아들과 힘들게 떨어지며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아이의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아들 바라기가 되었죠. 그러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이미 제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놓은 스케줄 때문에 다다음 달까지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아내와 아들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집에 있는 아들을 보면 출장을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는 아내를 혼자 두는 것도 미안했죠. 우리 부부의 상황은 이전과 반대가 되었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튼찬이, 아니, 영우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이나 할까? 또 그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출장 좀이나 빨리 해. 왜? 당신도 원래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 이제는 영우가 생겨서 그런 거야? 왜 내가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내가 싫어하긴 뭘 싫어해. 당신이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식구 생활을 하니까 그러지. 이제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딴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잘 보일 수 있으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일해. 집에 말없이 안 들어와도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 저를 배려해주는 건지 귀찮아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아내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말처럼 남들 하는 것 다 해주며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 시간을 제외하면 아내와 영우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화로 제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부터 아내와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메시지에 답도 없었죠.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을 하던 참에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급히 받게 되었습니다. 뭐야? 왜 반나절 동안 전화를 받질 않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여보, 우리 영우가 없어졌어. 어떡해?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이가 없어졌다니. 어디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갓난애가 없어진 건데? 아이 안고 장을 보고 오다가 땀이 너무 나잖아. 그게 다 영우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벤치에 아이랑 함께 짐들을 두고 세수를 하고 오니까 없어진 거야. 짐은 그대로인데 영우만 없어졌어. 아무래도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아. 뭐?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애를 거기다 놓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경찰에는 뭐래?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다니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 아직 연락을 못했어. 이 사람이 정말... 당장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해. 그리고 내가 곧장 올라갈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집으로 가면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회사고 나발이고 아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 말이죠. 도착하여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가 말한 곳으로 경찰과 가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하필 그곳에는 CCTV마저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CCTV와 혹시 모를 목격자를 찾아 경찰들과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영우 부모님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린 아기라 바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되어서 목격자 확인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범인이 요구사항을 전하러 집으로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 집에 가 계시죠. 8, 90년대도 아니고 납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를 탓하고 싶었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면서도 몇 번이고 쓰러졌던 아내를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 혹시 걸려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죠. 밤을 뜬 눈으로 새며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수사가 무슨 진전이 있기는 한 건지 아내와 저는 몇 차례나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부를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피해자 가족에서 용의자로 몰리는 게 싫어서 집이든 휴대폰이든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수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이번에도 몇 차례 혼절을 했어요.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여야 하는 건지, 또 실신을 한 후에도 굳이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갔고 어디에서도 아들 영우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영우 납치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영우 아버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우선 영우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영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저희 영우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우 데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내분께서 영우를 유기한 것 같습니다. 곧 집으로 저희 형사들이 찾아갈 텐데 아내분께서 용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내가 아들을 유기하다니요? 뭘 단단히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편분께서도 조사를 받았던 거고요. 단독 범행 같은데 미리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되물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통화 내용처럼 형사들이 집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형사들을 말려도 보았지만 영장을 내민 형사들과 이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순순히 체포되는 아내를 보고 그제서야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담당 형사분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아니, 아내가 절 언제부터 속여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우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생아 면회를 처음 간 날 간호사가 의심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잦은 출장을 떠나며 외로웠던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집 안과 밖에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데이트 앱으로 만나게 된 외국인과 잠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아내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날부터 저를 속이기로 했고 저의 아들인 것처럼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랬던 것과 달리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혼혈의 유전적 특성이 뚜렷해졌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게 되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분명 의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제가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 있기를 바랬던 거고요. 마침 회사 일로 바빴던 제 출장 때문에 아내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고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한 끝에 한적하고 CCTV가 없는 놀이터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찾는 척하며 시간차를 두었던 아내는 자신의 옷까지 갈아입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고, 아이를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와서는 아이를 잃은 엄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으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경찰이 찾게 되었고, 이를 수사하다 아내의 얼굴이 드러나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 아내가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혼절했던 것도 모두 자신이 불리한 내용을 피하기 위한 쇼였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가 아이를 유기한 곳이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여서 발견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형사에게 사실을 직접 듣고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아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지 말이죠. 그러다 형사분의 배려로 아내와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오고도 아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나를 속일 때마다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죄를 지어서 잡혀온 마당에. 미안해. 누가 당신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다고 했어?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영호 그 작은 아이는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라면 나를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나처럼 사랑에 결핍되어 있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신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 그런 사람들이 지겨웠는데 어린 시절 당신 생각이 나잖아. 당신이라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당신이라면 나처럼 애정을 갈구하지 않을까 했다고. 그런데 결국 당신도 당신이 먼저였잖아.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당신 정상이 아니었구나. 당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 모두 이렇게 살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산다고. 그리고 설령 상대 애정을 갈구한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선에서 요구를 하지, 당신처럼 상대방 배려도 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고. 더는 말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당신이 교도소에 있든 집행유예로 풀려나든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할 거야. 이만 가볼게. 여보,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떠나지 마. 아내에게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아내를 보자 저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아내를 외면하고 이혼 결정을 하는 제가 매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는 아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 치료가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어요.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혼외 자식을 유기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불우한 과거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함께 아이가 구호받을 수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제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도 결국 아내와 이혼 소송 끝에 승소하게 되었죠. 웬만하면 합의 이혼으로 해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네요. 아내와 이혼 후 저는 매일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이 모두 허상 같기도 했죠. 그러한 탓에 회사까지 쉬게 되며 요양을 하게 된 저는 한동안 인간 사회와 도시를 떠나 자연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전과 같이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연에서 지내며 만나게 된 사람인데 그곳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 정착을 하여 남은 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결핍.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결핍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들어와서 보니 저에게도 제가 모르고 있던 결핍들이 하나둘씩 보이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는 당연한 소리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건강, 또 애정, 명예 등등. 하지만 모든 걸 비우며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 부족함을 채우는 결핍의 상태보다 그 결핍을 똑바로 쳐다보고 더 비울 줄 아는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가 한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발버둥 치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의 내면을 거짓없이 마주하시길 바라고 넘치는 것보다 부족함의 미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예쁜 추억의 사진을 남기셨나요? 저는 딸아이와 여러 지역을 돌며 많은 추억을 남겼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수년 동안 많은 일을 당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와 여러 가지 일들로 바깥바람을 거의 쐬지도 못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채널에 보내는 사연은 시어머니와 추억, 그리고 남편과의 진흙탕 싸움 이야기입니다. 통쾌하고 시원한 반전도 있으니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대학교는커녕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찌감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서 친정엄마를 돕기 시작했어요. 평생 저와 오빠들을 고생하며 지낸 엄마께 조금이라도 빨리 보탬이 되어 드리려고 제가 내린 선택이었죠. 오빠 둘은 각자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고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그렇게 오빠들이 가정에 충실하게 되니 친정엄마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를 은퇴시켜드리고 싶어 다른 건 꿈도 꾸지 않고 돈 버는 데에만 열중했답니다. 8년 동안 주야 2교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더니 드디어 엄마께 월세방이 아닌 제대로 된 집과 노후 자금을 전해드릴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 계획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한 가지 소망만 바라왔던 저에게 사랑이 불쑥 찾아온 거죠. 그이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공장에 제품 제작 의뢰를 왔다가 저와 마주치게 되며 인연이 되었어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은 매번 거절하는 저에게 끝없이 구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결혼할 인연이라며 당신의 노후 따윈 생각하지 말고 저를 위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음이 남편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꿈이 생겨서 엄마께 효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혼수 마련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답니다. 결혼 생활은 매우 만족했어요. 엄마께는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해서 조금만 참아주면 훗날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일방적인 약속을 했죠.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날이 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이가 친정엄마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로 떵떵거렸으니 엄마의 고생이 곧 마를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결혼 후 2년 만에 부도를 맞게 되었고 큰 빚을 지게 되며 살고 있던 신혼집과 혼수까지 팔아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오갈 데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홀로 저택에 사셨고 재산도 넘치게 많았습니다. 7층 상가의 건물주이기도 했으니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도 먹고 사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여하튼 시댁에 들어가며 많은 걱정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자 그런 걱정은 금세 증발했답니다. 새애기, 내 아들이랑 산다고 고생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가장 노릇도 못한 녀석을 데리고 사느라 네가 고생이 많았어.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시애미만 믿어. 내가 너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마.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남편은 시어머니의 상가를 관리하며 월급쟁이로 지내게 되었고 돈을 모아 나중에 다시 재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아내라면 사업 실패한 남편을 다시 사업하지 못하게 말리는 게 당연했는데 시어머니의 경제 수준이 워낙 좋았으니 제가 불필요하게 그이의 꿈을 밟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전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었고 본격적인 신부 수업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만 가르쳐 주시고 굳은 일은 가정부에게 일임하셔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또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격증 하나쯤은 따두는 게 좋다며 종용하셨고 저는 무슨 공부를 할까 하다가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나중에 취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아프실 때 집에서 간병할 자격이 있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두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살림과 공부를 하며 시댁에서 편하게 지냈고 이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살림도 제법 늘어서 시어머니 손맛에 버금가는 음식 솜씨를 뽐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한 번도 손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눈치 보는 일은 없었지만 임신한 소식을 알리자 이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이 3대 독자여서 아들을 갖길 바랬는데 시어머니가 실망하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새 아들, 딸 구분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요즘은 딸을 낳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며 제 길을 세워주셨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밖으로 도는 습관을 버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 먹고 싶은 걸 사주기도 했고 함께 아동용품점에 가서 미리 딸아이를 위한 요람과 장난감 그리고 예쁜 공주님 옷들을 쇼핑했어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손녀가 쓸 물건들을 미리 사주시니 너무 기뻤죠.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왔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저는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친정엄마를 찾아가 돈 봉투를 전해드렸어요. 완전하게 시장 일을 그만두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돈에 쪼들리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아셨는지 제 주머니에 용돈을 자주 넣어주셨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다정한 남편을 만났으니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이듬해 딸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걸 줄 만큼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어요. 물론 엄마가 된 저는 딸을 낳게 되자 인생 최대의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죠. 그 후로 5년 동안은 웃음만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후인 제가 30대가 되어서였습니다. 남편이 상가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사업 자금을 주게 되었고 그이는 전보다 더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잦은 야근과 외박이 늘어났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잘 못 들어오는 걸 이해했어요. 일이 그만큼 바쁘니 남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식으로 식사를 준비했고 도시락까지 싸서 나르며 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외박을 하는 줄 알았던 남편에게 다른 이유로 집에 못 들어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야식을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시어머니께 딸아이를 맡기고 도시락을 싸서 그이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사무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남편과 직원들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식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싶어서 그이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진실로 다가왔어요.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서 낮에 남편의 회사를 향하는데 근처 식당에서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서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말았답니다. 저에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생선까지 발라줄 사이라면 바람이 분명했죠. 그래서 전 겁이 나긴 했지만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다가가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도 나랑 있으면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 자기가 그러지 말자고 해도 집에 안 들어갈 생각이었거든. 집에 가면 못생긴 마누라 면상을 봐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도 자기 딸이 있잖아. 이제 5살이라며.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긴. 지 엄마를 빼다 박아서 꼴도 보기 싫다. 나도 자식 나오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대신 자기 닮은 딸이라면 매일 집에 들어가고 싶긴 하겠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두 사람 앞에 다다랐고 불륜 커플이 저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이가 저를 욕하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 딸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선가시를 들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봐. 우리 딸이 날 닮아서 꼴 보기 싫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닥쳐. 나야말로 당신이 꼴 보기 싫거든? 사업한다고 밖으로 나돌더니 고작 한다는 게 바람 피우는 짓이었어. 아주 꼴뚜기들이 잘 어울리네. 내가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살림이라도 차려봐.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를 두고 떠나가는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일부러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하도 만나달라고 매달려서 그런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혜진이밖에 없다고. 시끄러워. 위자료나 준비해놔. 난 친정아빠처럼 바람 피우는 놈은 상정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그이의 손을 뿌리치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제 딸을 빼앗아 안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저에게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데 이제 그이하고 이혼해야겠네요.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뭐야? 그놈의 자식이 바람을 피웠다고? 이거 참 환장하겠네. 세아가,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얘기 좀 하자. 저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고 딸을 안고 시댁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세아가, 선주야, 이대로 가지마. 넌 나한테 딸과 다름없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떠나지 말거라. 이 시애미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안 된다고 대답했고 이혼 결심은 이미 끝났으니 고부의 연을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나가버린다면 사업장을 빼앗아 버리고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겠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처럼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똑같이 잡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 바람을 피우면 성을 간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어? 왜? 아까는 못난이 마누라 꼴 보기 싫다며. 내 딸이 나 닮아서 안아주기 싫다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장 일어나서 주방에서 국자 하나를 꺼내와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이 뭐지라, 못난 놈의 자식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모자라 네 처랑 딸 욕을 하고 다녀. 난 선주랑 헤어지지 못하니까 네가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매질을 당하는 남편을 보니 조금 기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싫었는지 시댁을 뛰쳐나갈 마음이 어느새 사그라졌습니다. 이에 저는 화가 풀릴 때까지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다시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것으로 그 일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을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지냈고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사과를 들으며 겨우 화를 눌렀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계속 지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세월이 지나가며 몇 번 더 이뤄졌고 저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만류에 바보같이 참고 말았어요. 또 친정엄마 도와드리라고 돈도 자주 챙겨주셔서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계속해서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줬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2번 바뀌고 50대가 되었을 때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더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답니다. 물론 진작에 이혼했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와 이별하는 게 두려웠는지 끝내 이혼하지 못했네요. 성인이 된 제 딸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에 취직해서 혼자 방을 마련해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서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철딱서니 없는 남편과 셋이 살게 되었죠.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가까워진 게 워낙 오래되어서 늘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넌 어디 가서 이런 여자 못 만나. 세상에 선주 같은 애가 또 있을 것 같으냐? 그동안 네가 선주 가슴에 상처 낸 걸 생각하면 아주 오장육부가 뒤틀린다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엄마도 참, 나도 알지.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걸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바람 몇 번 피웠다고 맨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이가 바람 피운 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국자를 가지고 와서 남편 등을 사정없이 두들겨 때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남편과 부부로 계속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벚꽃 구경이 한창이었던 4월이었답니다. 전 시어머니와 매년 꽃 구경하러 다녀서 올해도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에 누워서 배가 아프다고 약만 드시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이틀 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봤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동네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매우 놀라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무슨 병인지는 큰 병원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끼면서 말이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시어머니가 대장암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눈물 콧물을 쏟으며 슬퍼하는데 시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매우 대범하고 침착하셨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작년 내시경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1년 만에 암이라니요. 괜찮아. 나이가 있는데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한 순리 아니겠느냐. 그리고 3기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아이, 그만 좀 물어.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을 마주한 것처럼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도 소중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할 만큼 각별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24시간을 지켰고 그녀가 암과의 사투에서 이겨내도록 작은 힘을 건네주었답니다. 2번의 항암제를 맞은 시어머니는 물도 못 드시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머리카락과 눈썹도 모두 빠져서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몇 번 더 치료를 받고 나면 완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시어머니 곁에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드셨는지 저에게 쇠를 긁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씀했어요. 선주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 집에 가자꾸나. 무슨 소리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 병원에서 항암제만 맞다가 죽는 것보다 집에 가서 너와 좋은 시간 보내고 편하게 떠나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누구보다 강했다고 생각한 분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가자고 하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시어머니의 몸 상태에 대해 물었더니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의 생사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또 암 3기가 생존율이 50%라고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회복 능력도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치료를 중단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고 무책임한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라야 할지 몰라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의 선택을 따르는 게 자식된 도리라며 집으로 모셔와 추억 하나, 담소 하나 더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 않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낮에는 햇살을 맞았고 밤에는 달빛을 맞으며 옆에 있는 저에게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실컷 하셨고 많이 웃고 울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 제가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따놓은 덕분인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할지 하나부터 10까지 알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병원에서부터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제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들였는데 집에서도 혼자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는 건 물론이고 온몸 구석구석 씻겨드리며 지냈어요. 식사 역시 죽 같은 것만 드실 수 있었고 제가 직접 먹여드려야 했답니다. 그 순간들을 겪고 나니 시어머니가 제 자식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우상 같은 사람이 제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변하니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고 이 순간이 오래오래 남길 바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집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커튼을 걷으면 눈을 비비며 깨셨는데 그날은 아주 작은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슬픔을 끌어안고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오열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만난 인연이었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늘로 보내고 홀로 유품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이 소중해서 품고 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유품들을 저승에서 필요로 하실 것 같아 모두 소각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힘들어하다가 다시 일상을 찾으려 노력했고 아직 살아계신 친정엄마께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아갔는데 엄마의 주름이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무릎까지 안 좋아져서 모로 누워 계셨죠. 엄마,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둔 거지? 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 그런데 하나도 좋지가 않아.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갑갑하더라고. 으이구, 쉬는 것도 습관이야. 평생 일만 해오셨으니 적응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자 엄마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결혼시키고 혼자 30년을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다만 요즘처럼 사무치게 외로울 때는 없었어.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들이 참 많어. 말년을 이렇게 쓸쓸히 보내야 된다는 게 아쉽네. 엄마, 미안해. 딸인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시집살이 핑계로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아니야. 네 시댁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주 볼 수 있겠어. 엄마가 그냥 넋두리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선주야. 그 순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외롭지 않게 떠나셔서 그나마 죄송한 마음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 더 늦기 전에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 남편과 같이 밥을 먹으며 그이의 눈치를 보다가 말문을 열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마음이 뒤숭숭하지? 가슴이 아파서 힘들진 않아? 힘들긴 당신이 더 힘들지. 나보다 엄마랑 더 가까웠으니 말이야. 우리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이의 말을 듣자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지금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시장 일을 그만두시고 혼자 지내시는 거 알지? 어제 엄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 계실 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이라도 친정엄마를 여기로 모셔와서 내가 돌봐드리면 안 될까? 외로움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 저는 가려운 부분을 긁은 것처럼 시원하게 고백했고 그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 눈치를 보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긴 당신 시댁이야. 장모님을 여기로 모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여보, 내 말은 여기서 평생 모시자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가 지금 적적함을 많이 느끼시니까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는 거야. 몸도 불편하시니까 괜찮아지실 때까지 돌봐드리면 좋지 않겠어? 내가 당신 내조를 해야 하니까 친정에서 쭉 지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러자 남편은 표정을 바꾸고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의 얼굴 중 가장 무서웠어요.
이보세요, 아줌마. 여기 오래 살았다고 뭔가 착각했나 본데. 여기가 네 집이냐? 내 집이라고. 그런데 당신 마음대로 장모를 데리고 온다는 게 말이 돼?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꼴값 떠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당신 엄마랑 짝짝꿍하고 싶으면 친정 가서 살아. 당신 내조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알잖아. 30년 동안 이 집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꺼낸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 의견에 아주 큰 불만을 가졌고 절대 안 되는 일이니 2번 다시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정도 요구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이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을 꺼내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거절했고 계속 친정엄마를 모시자는 소리를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다툼을 해결하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보여줄게. 시어머니가 이 집은 물론이고 상가까지 나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유서야.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유산에 눈꼽만큼도 욕심 없어서 당신이 유산을 그대로 받길 바라는 마음에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게 보여준 태도 때문에 이제라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지. 이걸 보면 내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도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겠지? 저는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고 친정엄마를 모셔오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고 남편이 얼마나 모진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참, 이거 아주 코미디구만. 엄마가 당신한테 전 재산을 넘기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걸 꿀꺽하겠다고 이따위 유서를 들이미는 거야. 그런데 어쩌냐?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는 당신이 엄마 재산을 가져가지 못할 거야. 법정으로 가면 직계 가족인 내 손을 잡아줄 게 뻔하다고. 당신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나 했더니 이거였구만. 그이는 제가 유서를 꺼내든 이유가 재산을 탐내는 거라 확신하더군요. 그저 친정엄마와 잠시 지내자고 설득하려고 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말이죠.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이제 우리가 찢어져야 할 때가 왔나 봐. 그동안 나도 엄마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봐줄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빌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당신을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당신을 끔찍이 아끼는 엄마 때문이었을까? 대충 감이 오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혼하자.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당신 엄마랑 둘이 살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지? 짐 정리해서 나가. 이혼하자고? 그동안 참고 살았다고? 당신 정말 웃긴다. 나야말로 참고 살았어. 어머님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단 말이야. 당신이 바람 피울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어머님 얼굴 보고 참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살기 지겨웠다는 막말을 해. 게다가 이 집에서 쫓아내시겠다. 누구 마음대로. 이 집은 내 피와 땀, 눈물로 지켜낸 곳이야.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그러자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며 건물과 시댁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놨으니 이미 끝난 게임이라며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나 사업하던 사람인 걸 잊었어? 계산은 확실한 놈이라고. 집과 상과 모두 내 명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허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유언장 집행이니 뭐니 했다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고 내가 위자료 준다고 할 때 조용히 나가는 게 당신 위해서 좋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나 만나는 애인 있어. 그것도 아주 오래됐지. 당신한테 언제 말하고 찢어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이혼 얘기 나오게 해줘서 고맙네. 이리 쉽게 풀리겠어? 이 집에서 내 애인이랑 알콩달콩 살아야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진작부터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실행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바람 피우고 있던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미운정까지 뚝 떨어져서 도저히 그이와 마주 앉아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하겠다며 법원 앞에서 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참아야 하는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가 마음속으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말이죠. 유골함 옆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은 저를 보고 웃고 있었는데 함께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대답 없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마음속으로 사과드리고 유서의 내용대로 모든 유산을 제가 갖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곧장 시어머니의 변호사님을 찾아갔고 제 유서를 보여드리자 금고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며느님이 찾아오면 유언장을 꺼내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를 포함한 여러 변호사들의 공증을 받은 유언장입니다. 며느님이 찾아오셨으니 공개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결국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남편에게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유산 분쟁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만만했는지 보란듯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상간녀와 여행 갔던 사진들을 올리며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이는 소장을 받고도 매우 침착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본인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말이죠.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위자료 준다고 했을 때 순순히 도장 찍을 걸 후회하게 될 거라며 저에게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알거지로 내쫓겠다고 경고의 말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와 남편은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쭈,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네. 그런데 다 헛수고야. 유서 따위로 직계가족인 나를 이길 순 없다고. 그건 여러 판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 변호사들도 잘 알 거야. 과연 그럴까? 세상은 아직 정의가 남아있어. 오늘 판사님은 그걸 증명하는 분일 거야. 두고 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이야. 변호사 만나서 법 좀 배웠나 봐. 기고만장한 당신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얼마든지 덤벼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님들과 법정으로 들어갔고 그이는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이윽고 판사님이 자리를 해 모두 기립했고 변호사들의 다툼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 문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고 쓰셨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도 제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시어머니의 자필로 쓴 건 물론이고 기재 날짜와 도장까지 확실했기 때문에 남편 측이 반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인계하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분노하며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항소하겠다고 으르렁거리며
법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혼 소송을 했으니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 썼던 각서들을 제출했고, 그동안 여러 번 참고 살았던 흔적을 드러냈고, 시어머니의 똥오줌까지 다 받아주며 간병한 사실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에게 막말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다는 녹취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잠시라도 모시자고 여러 번 설득하던 중 남편이 분노하고 막말을 쏟아냈던 날 모든 걸 녹음해두었죠. 그이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판사님은 저에게 억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며 재판이 끝났고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이는 이렇게까지 짓밟힐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법원에서 나와 태도를 바꿔서 말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 뭔 얘기?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 가서 애인이랑 살림이나 차려. 아, 이제 거지라서 그렇게 못하려나? 그 여자가 당신 알고 지은 걸 알면 과연 계속 애인 사이를 유지할까? 내가 잘못했어, 여보. 집과 건물, 그리고 위자료까지 다 주면 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조금은 양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봐. 당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장모님보다 더 가까운 엄마의 존재였잖아. 그런 엄마의 아들인 내가 거지꼴이 되면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좋게 나누자. 응? 시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저에게 빼앗기니 아주 다정스러운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바람 피워오며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과거와 현재도 상간녀와 살림 차리려고 했던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고, 저를 아내가 아닌 시어머니를 모실 부속품으로 생각한 그이에게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친정엄마를 잠시 모시자는 부탁을 개무시하며 거절한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이는 계속 거절하는 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는지 법원 앞 계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당신한테 다 주면 난 뭘 먹고 살아.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또 시어머니를 걸고 넘어지니? 됐거든? 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내조했고 시어머니를 모셨어. 그 이상 해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숙식 제공되는 노가다나 공장을 알아봐. 그동안 능력도 없는데 억지로 사업을 운영했으니 골머리가 아팠지?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몸이나 쓰고 살아. 그이는 계획대로 안 되나 싶었는지 다시 태도를 바꿔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누가 여기서 포기할 줄 알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항소해서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내겠어! 그러던가 누가 겁낼 줄 알아? 이제 거지가 돼서 변호사 선임이나 제대로 낼 수 있겠니? 잘 해봐. 난 이만 가볼 테니까.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났고 제 집이 된 시댁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사위에게 너무 심한 복수를 한 게 아니냐며 이 집이라도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알거지가 되어 딸에게 접근했답니다. 딸아이가 말하길 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얻어낸 다음 그걸 남편에게 달라고 했다네요. 아직 전 남편이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며 딸조차도 손절하고 말았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독립한 이유 중 가장 큰 건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이랍니다. 딸로서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 보여서 그 꼴을 또 볼까봐 일찌감치 독립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이제 집에 없으니 다시 들어와서 살아도 되냐고 물었고 저와 친정엄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3대가 시댁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결과만 보면 정말 웃긴 그림이죠? 엄마와 딸아이는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추억이 담긴 곳이라 그렇게 못한다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저를 이해했고 지금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너무 심하게 복수한 게 아니냐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그 인간이 참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죄책감 따윈 갖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아직도 재산 분할에 대한 고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이은 패소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감사함을 보답할까 하다가 상가에서 매달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모두 노인복지를 위해 기부하고 있어요. 돈 없고 외롭고 아픈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보탬이 되어 드리고 있답니다. 이 일은 제가 죽고 딸에게 재산을 물려줘서도 똑같이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어머니를 배워도 부끄럽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물러가 볼게요. 귀한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